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어포머티브 액션, 그러니까 소수 인정 배려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 수프림 코트가 이 케이스를 채택해서 이 재판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 발표를 했는데, 이 어포머티브 액션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오랫동안 사용되던 방식에 이번에 좀 영향이 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방 대법원의 하버드 대학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지금 입학 심사 과정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래 어포머티브 액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차별을 당하는 소수들에게 공평하게 하자는 그런 의도인데, 네. 과연 이번 판정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신입생 입학 과정에서 특히 우리 아시안계 학생들하고 백인 학생들이 과정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불리하다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 브라이어 연방 대법원 판사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로 지명을 하는 대법관이 나올 텐데요. 네. 지금 연방 대법원 그 메이크업을 보면 상당히 보수 쪽이어가지고 이번에 어퍼머티브 액션을 중단을 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하는 측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역사를 늦게 뒤돌아보면 연방 대법원은 이런 그 학교 입학 심사 과정 케이스에 거의 대부분이 그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장 최근 게 2016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케이스였는데 이것도 역시 대학 측이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소송을 낸 측 단체가 이제 SFSA라는 이 공정 입학을 추구하는 학생 단체라는 의미로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입니다. 이 너무 인종의 다양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그래서 반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시안 학생들은 한층 더 높은 점수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불리함이죠. 네. 이 단체를 리드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변호사인데 에드워드 블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그 예전에도 여러 대학교를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 측은 자기들이 뽑는 것은 전체적인 전략이라는 이 홀리스틱 스트래터지를 사용한다고 반복하는데, 지금 이 하버드 대학의 이번 학년에 억셉트된 그 학생 수가 2,320명인데 이 중에 사실 아시안 인구가 미국 전체 6%밖에 안 되지만 신입생은 25.9%, 거의 26%를 차지한다고 하버드 측은 말하는데, 그렇지만 반대편에서는 만약 이런 그 기준이 없었다면 아시안 학생들은 더 높이 갔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현 연방 대법원의 입장은 예전과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결정을 뒤집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 뒤집은 경우도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구성도가 상당히 보수파로서 트럼프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이 몇 명이 되면서 예전과 달리 이번에 이 대학 입학에 반대를 표시를 해온 사람들이어서 이 관심이 집중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보면은 역시 연방 대법원은 대학 측 손을 들어준 것이 더 많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큰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바이든 정부가 이번 케이스를 연방 대법원에서 택할지 말지 할 때 이 케이스를 다루지 말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 수년간 이 오래돼서 사용되던 이 사례에 이걸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케이스를 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어퍼머티브 액션 대학 입학에 가장 유명했던 케이스는 바로 1978년에 내려진 알란 바키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를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수민족에 할당되는 그 입학생 숫자를 확보할 수 없는 판결을 넣어서 알란 바키 승소로 끝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란 바키 케이스가 우리 한인들도 많이 다니는 UC 시스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앨런 바키가 UC 데이비스의 의과대학원을 입학을 신청했다가 본인보다 점수가 낮은 소수민족 학생들은 입학이 되고 본인은 리젝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네. 결국에 가서는 대법원에서 바키의 손을 들어주고 의과대학에 입학이 허용이 되고 결국 의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 UC 대학을 다닐 때여서 이 케이스가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네. 1940년생 백인 남성입니다. 앨런 바키는 63년에 유니버시티 미네소타를 3.51 GPA를 받고 졸업했고 우등생이죠. 네. ROTC 요구 조건을 만족하려고 해병대도 조인했고 베트남전에도 참전하고 돌아온 명예 제대를 하고 또 그 뒤에는 나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의과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유가 베트남전 동안 의사로서의 커리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관심이 더 커졌다는데 이 앨런 바키는 그러면서 우주에서 인간 몸에 생길 수 있는 변화와 문제점에 관심이 컸다고 해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수한 애플리컨트인데 그래가지고 1972년에 USC와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에 지원했는데 그때는 사실 놀라운데요. 나이 제한을 엄연한 이유로 리젝트를 할 수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두 학교 모두 리젝트를 했고 UC 데이비스에 했었는데 그때도 뭐 성적이나 MCAT 스코어 점수 다 아웃스탠딩이라고 나왔지만 그래도 두 달 뒤에 리젝션 레터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UC 데이비스가 소수 학생에게 16명이라는 그 자리를 정해놓은 게 문제죠. 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78년 6월 28일 연방 대법원은 이 바키의 승리에 손을 들어줬고 아주 요란했습니다. 그때 그 지지를 하는 측과 비난하는 측이 거의 매일같이 시위를 벌였던 그런 이 뉴스 헤드라인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1978년 가을 학기에 드디어 의과대학 프레시먼으로 의사의 길을 시작하는데 그 첫날 당연히 캠퍼스 앞에서는 뉴스진이 줄을 쳤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그의 소감을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기쁘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또 한마디 재미있는 게 네. 이 소송 과정에 들어간 그 경비를 예. UC에게 물라고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UC 측이 이것을 거부하자 앨런 바키는 또 이것을 법정에 가서 끌고 갔는데 결국 1980년에 18만 3,089달러를 승소한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42살에 UC 데이비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마취과 의사로서 미네소타의 유명한 그 병원 있죠. 메이오 클리닉에서 커리어를 쌓았는데 이제 올해는 나이가 82세니까 네. 은퇴했겠죠, 이제는. 그렇겠죠. 네. 자, 연방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길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경우는 뭐 어떻게까지 연방 대법원에 가게 됐어요? 네, 사실 이 그룹이 소송은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타임 테이블 이렇게 몇 개를 보면 그러다가 2018년 8월에 와서는 그때 당시 트럼프 정부 시절이었죠. 미국의 공무성이 하버드 대학 입학 심사 과정을 인종의 기준인 것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시안 학생들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그때 당시에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캔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 국무성이 두 달 후에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히스패닉과 흑인 합격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고 또 이들이 제출한 법정의 많은 증거들이 보면 아시안 학생들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은 정말 아시안 학생들이 다양한 점을 본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유를 대면서 그 중에 하나가 likability라고 그 선호도를 말하는 건데 이 likability 측정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은 2018년 10월에 소송이 시작되고 또 결국 2019년 10월에는 하버드 대학이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 내리면서 하버드 대학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에 실망했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요. 네. 우리는 전체적인 인간을 뽑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케이스가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한 측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970년대만 해도 대학교에 들어갈 때 한인 학생들은 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덕을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아시안계가 한인을 비롯해서 다 이거를 또 반대하는 입장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참, 네, 참 네.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퍼머티브 액션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 아주 긴데요. 그래도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이 텀이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3월 6일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퍼머티브 액션이 꼭 대학 입학만 아니고 이 정부가 주는 다양한 컨트랙트를 딴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인종, 종교, 국가 출신을 모두 막론하고 누구에게 공평하게 하자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애초 의도는 소외된 그룹에게 권한을 주기 위함이었죠. 근데 사실 대학 입학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전에는 다양한 선호도가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대학 측이 선호하는 뭐 인종이라든가 민족, 언어,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걸 다 봤겠죠. 그런데 70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플랜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어퍼머티브의 프로그램의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뭐 앨런 바키 케이스라든가 또 예일 법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교육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면서 이거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소송이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어떻게 될지는 좀 관심이 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시안으로서 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한인 자녀들 공평하게 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처음에는 어떻게 득을 봐야 될 텐데 요새는 어떻게 아시안 학생들은 이 소수에 끼지 않는다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